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에서 지금 PD수첩을 진행하고 있는 서정문 PD입니다. 저희 방송이 화요일 밤 10시 40분이거든요. 이제 그날부터 기준으로 하면 화요일 날은 이제 본방송이 나가고 수요일 날 방송에 나가면 이제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댓글 중에서 저희가 질문들을 많이 뽑아서 이제 그 어제 방송을 방송한 PD를 불러다가 제가 그 PD랑 같이 이제 댓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그 PD수첩 코멘터리라고 유튜브용 콘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이제 그 다음 주 방송 나갈 PD수첩의 가 편집 구성안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팀에서 같이 리뷰를 하고, 그리고 금, 토, 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스튜디오 녹화를 해요. 그날 이제 저랑 그 다음에 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전종원 아나운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같이 뭐 헤어에 뭐 분장하고 뭐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제작할 때는 사실 일주일에 정해진 스케줄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방송 뭐 취재 혹은 만나야 될 사람이 갑자기 만나지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사건이 터지기도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스케줄은 별로 없는 편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일주일에 어떤 시간이 좀 규격화되어 있다는 느낌?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전 질문 받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이 이를테면은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했던 뭐 국정원 요원이 이제 대선 개입에 불복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뭐 하얀 방 고문을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담긴 이야기라든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이 되고, 뭐 그 제보자는 물론이고 저희 제작진한테도 위협이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발굴해서 이거를 널리 알리는 거, 그게 1차적인 저희의 어떤 지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라면 이제 그렇게 어렵게 꺼낸 이야기, 어떤 압박 혹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꺼내놓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게 이제 당연한 저희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PD들이 굉장히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발굴해내려고 애써보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인지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사실은 그게 우리가 바랬던 만큼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게 저희 일의 대부분이어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그래,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런 태도를 갖고 저희가 좀 취재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점은 그 출입처가 없다는 거예요. 기자들은 이제 지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출입처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하는 요즘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PD들은, 특히 뭐 PD수첩 PD들은 어떤 정해진 출입처 혹은 정해진 취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PD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혹은 그 당대에 터지는 어떤 뭐 사건 혹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과 제일 다른 점이 그런 거죠. 이건 기자와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자와의 차이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PD는 어쨌든 길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짧은 이야기든 긴 이야기든 어쨌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야기를 조금 궁금하게 해서 혹하게 해서 이 시청자들이 끝까지 이야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뭐 채널을 돌리지 않고 혹은 뭐 다음 영상으로 클릭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재밌게 이야기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 태도가 기본적으로 좀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같은 사안을 다룬다고 해도 좀 PD가 전달하는 방식이 좀 더 뭐랄까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런 약간 좀 호기심을 좀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건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조선일보 4대 주주이자 이제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거기 회장님 그 부인의 투신 자살 사건을 제가 취재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반향도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그 조선일보라는 그 족벌 집안에서 벌어진 굉장히 뭐랄까 반윤리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완전 다른 잣대로 덮어주는 그런 거를 취재해서 방송했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이야기였거든요. 왜냐면은 그 모든 사건의 어떤 그런 뭐 복잡함, 미묘함 혹은 저런 거대 언론가에서 벌어지는 일은 검찰, 경찰이 막 덮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다 섞여 있긴 한데 그냥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정작 그 사건의 그 이야기의 당사자인 그 호텔 이미란 씨, 고 이미란 씨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몇 년이 지나서 뭐 저처럼 제3자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다시 취재해서 재구성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요? 조금 내가 풀어냈던 이야기가 그 돌아가신 그 선생님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혹시 제가 좀 이야기를 제대로 전한 게 맞나요? 제가 취재한, 제가 구성한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 당신이 겪었던 진실에 얼마만큼 닿아 있나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건이 조금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뭐 종종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조선일보 4대 주주 돌아가셨어. 그분도 얼마 전에 그 방용훈 회장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지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동생이거든요. 그 분이랑 이제 제가 그때 취재했을 때 이제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해외에 계셔가지고 제가 통화를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전화할 때 이제 그분이 실제로 저한테 뭐 살면서 당신이 나를 뭐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애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가 조금 약간 움찔했던 거는 실제로 그 가족의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런 어떤 폭력이 동반된 그런 사건을 제가 취재했던 차라 게다가 이제 이게 조선일보가 물론 이제 뭐 좋은 언론사겠지만 어쨌든 그 조선일보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석연치 않은 일들을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조금 어떤 압박을 많이 느꼈었고 실제로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이제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은 뭐 당신 PD, 당신 뭐 내가 언제 살다가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데 굉장한 협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애는 있냐, 뭐 내 애가 있는 걸 알면 어쩌려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드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겪었던 어떤 뭐 협박, 위협이라면 그때 그게 가장 조금 세지 않았나?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